요즘 전 세계 공황이 난리입니다. 바로 한국 벚꽃 때문인데요. 그동안 벚꽃 하면 일본인 줄 알았지만 올 봄 뭔가 달라졌어요. 벚꽃 시즌 항공권 예약 세계 1위에서 일본이 밀렸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서울이에요. 해외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벚꽃이 진짜야? 세트장 아니야?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 이런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매년 보니까 너무 익숙하죠.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한국의 봄을 보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대체 뭘 보고 이러는 건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베를린 편집실, 밤 11시. 식어 빠진 커피 옆에서 기사를 마무리하던 중이었는데 동료 하나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죠. 마이클, 이거 봤어? 유튜브에서 난리 났는데. 화면 속 영상을 보자마자 저는 솔직히 피식 웃었습니다. 깜깜한 밤인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있고 화면 전체가 분홍빛으로 넘실거렸어요. 비현실적으로 밝고 비현실적으로 예쁘고 비현실적으로 몽글몽글했죠. 댓글창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아랍어가 뒤섞여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야? 세트장 아니야?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 죽겠어. 서울 석촌호수라고 했습니다. 밤에 벚꽃 보러 나온 사람들로 호수 전체가 꽉 찬 거라고 했죠. 저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팔짱을 꼈어요. 조명발이죠 뭐. 보정도 잔뜩 들어간 거고요. 무엇보다 밤에 벚꽃이 저렇게 선명하게 보인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마이클 하트만이에요. 52살, 독일 일간지 문화부 선임 기자. 29살에 처음 교토 철학의 길을 걸었고 그 이후로 20년 동안 일본 문화를 전문으로 취재해왔습니다. 벚꽃이라면 제가 좀 알죠. 세계 벚꽃의 기준은 일본이에요. 수백 년의 하나미 문화, 교토의 철학의 길, 마루야마 공원의 수양 벚꽃, 그게 진짜입니다. 한국 벚꽃이 그걸 넘는다고요? 코웃음이 나왔어요. 그냥 창을 닫으려다가 멈췄습니다. 화면 한쪽에 열어뒀던 탭 하나가 눈에 걸렸거든요. 트립닷컴 봄 시즌 예약 데이터였어요. 올봄 벚꽃 시즌, 전 세계 항공권 예약량 1위.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서울이었어요. 도쿄는 2위로 밀려나 있었죠. 전년 대비 83% 증가. 독일발 한국행 항공권은 무려 142% 급증. 저는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팔짱을 꼈던 팔이 스르륵 풀렸어요. 이건 바이럴 영상 하나가 터진 게 아니었습니다. 관광 데이터 자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독자들이, 제 동료들이 교토를 두고 서울로 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공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벚꽃 하면 일본이라는 공식이요. 저는 편집장에게 메일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벚꽃 바이럴의 실체를 파헤치는 현장 취재를 제안합니다. 조작된 이미지와 과장된 SNS가 어떻게 관광 데이터를 왜곡하는지, 그리고 왜 진짜 벚꽃 문화는 여전히 일본에 있는지를 독자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항공권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인천행, 편도, 출발 사흘 후, 비행기 안에서 저는 교토 사진들을 한 장씩 꺼내봤어요. 철학의 길, 기온 시라카와 마루야마 공원의 수양 벚꽃, 20년치 취재 사진들이죠. 이게 기준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한국 벚꽃이 얼마나 못 미치는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2시간 비행 동안 반박 기사 초안을 머릿속에서 거의 다 완성했어요. 제목도 이미 정해뒀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려서 공항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저는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지는데 도로 양옆 가로수가 전부 흰색이고 분홍색이었어요. 꽃이 없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한두 그루가 아니에요. 버스가 달리는 동안 시선이 닿는 곳마다 끝없이 이어졌죠. 분홍빛 터널이 서울까지 계속됐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접어드니 아파트 단지 진입로도 골목 안쪽도 편의점 옆 작은 화단까지 전부 벚꽃이었어요. 저는 차창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가 다시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진으로 보던 것과 실물은 달랐어요. 꽃의 밀도가,
길 위로 쏟아지는 분홍빛의 양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봄이 도시를 통째로 덮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다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교토를 못 본 사람이라면 감동받겠지. 저는 다릅니다. 저에겐 기준이 있으니까요. 노트북을 열어 반박 기사 첫 문장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요. 창밖에 벚꽃은 서울 한복판까지 들어오는 내내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 흘러갔습니다. 숙소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잡았어요. 취재 동선을 고려한 선택이었는데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풀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분홍색이 삐죽 보였어요. 아, 저기도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죠. 피곤했으니까요. 12시간 비행의 시차까지 겹쳐서 그날 밤은 그냥 쓰러져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취재 노트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골목 입구 가로수가 벚꽃이었어요. 그 옆 편의점 앞도, 길 건너 버스 정류장 뒤도 전부 벚꽃이었죠. 어제 버스 창밖에서 봤으니까 많다는 건 알았는데 직접 그 아래 서보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가지가 머리 위로 쏟아지듯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꽃잎 몇 개가 바람에 날려 제 재킷 위로 내려앉았죠. 저는 그걸 툭툭 털어냈어요. 취재하러 온 거니까요. 지하철을 타러 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거기서 또 멈췄습니다. 입구 양옆 가로수 가지가 계단 안쪽으로 늘어져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인데 올려다보면 하늘 대신 벚꽃이 액자처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둑한 계단 입구에서 올려다본 그 순간 솔직히 말하면 숨이 잠깐 멎었어요. 꽃 터널 아래로 사람들이 줄지어 내려가는 그 장면이 묘하게 비현실적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한 장 찍고 나서 잠깐 멈칫했어요. 반박하러 온 사람이 벚꽃 사진을 찍고 있었으니까요. 카메라를 가방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을 달렸어요. 지상 구간에 접어드는데 창밖으로 또 벚꽃이었습니다. 선로 양옆으로 늘어선 나무들이 전부 만개해 있었어요. 전철이 그 사이를 가르며 달리는 동안 차창으로 분홍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맞은편에 앉은 한국인 아주머니가 창밖을 보다가 작게 감탄하는 소리를 냈어요. 매년 보는 사람도 저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이번엔 진짜로 발이 멈췄어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인데 단지 안진입로 양옆이 전부 벚꽃 터널이었어요. 나무들이 얼마나 크고 촘촘했는지 위에서 가지가 맞닿아 하늘이 거의 안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주민들이 장을 봐서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가방 메고 그 터널 아래로 뛰어가고 할머니 두 분이 그 밑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무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게 일상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출근길이 벚꽃 터널인 사람들, 매일 아침 저 아래로 걸어 나오는 사람들. 유럽에서 벚꽃이란 공원이나 강변 같은 특별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벚꽃 안에 있는 거였어요. 마트 가는 길에도, 지하철 타는 길에도, 아이 등굣길에도 도시 전체가 봄 안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 취재 노트를 꺼내 뭔가 적으려다가 잠깐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었어요. 저는 화려하게 꾸며진 관광용 벚꽃 명소를 기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특정 장소에 집중적으로 심어놓은 나무들, 입장료를 받는 공원, 인증샷 포인트, 그런 걸 예상했는데 여기서 본 건 그냥 사람들의 일상이었어요. 꾸민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당혹스러웠죠. 그래도 아직 여의도를 못 봤으니까요. 20년 경력의 저널리스트가 아파트 단지 벚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접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꽃이 계속 나왔습니다. 큰 길도, 좁은 골목도, 심지어 공사 가림막 틈새로 보이는 자투리 공간에도 벚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었어요. 한국은 대체 이 나무를 어디에 안 심은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미용실 간판 옆, 세탁소 입구 옆, 작은 치킨집 앞에도 전부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누군가 도시 전체에 분홍색 페인트를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걷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밀도가 다르다고. 교토는 벚꽃 명소가 있었어요.
그 명소에 가면 아름다웠죠. 그런데 서울은 명소 같은 게 따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도시 자체가 통째로 벚꽃 속에 있었어요. 이건 취재 기사에 어떻게 써야 하나. 여의도로 가는 길 내내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반박 기사를 쓰러 왔는데 첫날부터 반박할 말이 잘 안 떠올랐어요. 가방 속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딱 한 줄 적었어요. 밀도가 예상보다 높음. 원인 확인 필요. 저널리스트의 언어로 최대한 건조하게 정리했는데 그렇게 적으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한 줄이 사실 이런 뜻이라는 걸. 생각보다 훨씬 예쁜데 여의도역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지하철 출구 계단을 올라오는데 눈앞이 갑자기 분홍색으로 꽉 찼어요. 출구 바로 앞에서 벚꽃 터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얼마나 큰지 가지가 출구 위까지 늘어져서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들이 꽃 커튼을 헤치고 나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사이로 오전 햇살이 부서지면서 꽃이 빛을 받아 환하게 빛났습니다. 뒤에서 올라오던 사람이 저를 툭 치고 지나가서야 제가 출구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한강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사람이 이미 어마어마했어요. 이른 오전인데도 윤중로 양옆으로 인파가 빼곡했습니다. 벚나무가 도로 양쪽에 줄지어 서 있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걷고 서고 사진 찍고 앉아 있었어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전부 만개해 있었습니다. 가지가 도로 위로 아치를 그리며 맞닿아 있어서 그 아래를 걸으면 꽃 천장 아래를 걷는 느낌이었죠. 꽃이 피 바람에 날려 사람들 머리 위로 흩날렸어요. 누군가 꽃비라는 표현을 쓰던데 실제로 보니까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취재 노트를 꺼냈어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왔거든요. 수만 명이 몰리는 행사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대형 축제를 수도 없이 취재했으니까 저는 잘 알아요. 쓰레기, 소음, 음주 소란, 무질서한 동선, 바닥에 나뒹구는 캔과 봉지들. 일단 이것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반박 기사의 두 번째 단락은 여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화려한 영상 뒤에 감춰진 현실. 그게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죠. 그런데 체크리스트 칸이 채워지질 않았어요. 쓰레기통 주변이 깨끗했습니다. 그냥 깨끗한 게 아니라 수만 명이 몰린 곳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쓰레기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앉은 사람들은 경계가 명확했어요. 옆 돗자리를 침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줬고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비켜줬죠. 소리를 지르거나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도 안 보였어요. 저는 펜을 들고 있다가 그냥 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강변 쪽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났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였어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가 공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잔디밭 옆 통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들어오더니 돗자리 하나 앞에서 멈췄습니다. 상자를 내렸어요. 치킨이었습니다. 돗자리에 앉아있던 가족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었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상자를 열고 치킨을 꺼내 먹기 시작했죠. 벚꽃이 머리 위로 흩날리는 강변 돗자리에서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보다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쪽 돗자리엔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옆엔 족발이었고요. 어디선가 떡볶이 냄새도 났어요. 공원 전체가 야외 레스토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배달로. 꽃 구경을 하면서 동시에 뜨거운 음식을 먹고 싶으면 앱을 열어 시키면 되는 거였어요. 현재 위치를 잡아서 배달 오토바이가 돗자리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잠깐 생각해 봤어요. 독일이었으면 공원 배달 자체가 안 됩니다. 잔디밭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앱도 없고 배달 인프라가 이 정도로 촘촘하지도 않고요.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배달 앱과 IT 기술이 결합된 야외 음식 문화. 확인 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장면이 이어졌어요. 한 남성이 핸드폰을 보면서 강변을 따라 걷다가 어느 지점에서 딱 멈추더니 자리를 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른 자리랑 별 차이가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벚꽃과 한강이 정확히 예쁜 각도로 잡혔어요. 알고 보니 실시간 벚꽃 개화 지도 앱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공원에서 가장 꽃이 예쁜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앱 화면을 슬쩍 봤는데 지도 위에 지금 사람들이 몰린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덜 붐비고 어디가 지금 제일 만개했는지를 다 보면서 움직이는 거였죠. 저는 체크리스트를 덮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이 몰렸는데 무질서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시민의식이 기반이 된 데다가 기술이 사람들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키고 있었던 거죠. 축제를 즐기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봄 축제에 나오면 구경하는 거예요. 꽃을 보고 사진 찍고 걷다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봄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치킨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돗자리 위에 누워서 꽃잎이 떨어지는 걸 올려다봤어요. 꽃이 배경이 아니라 일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강변 벤치에 혼자 앉았어요. 한강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그 위로 벚꽃 가지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맞은편 건물들과 산이 같은 프레임 안에 들어왔어요. 도시와 강과 꽃과 산이 한꺼번에 보이는 풍경. 교토 철학의 길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건 꽃길이었어요. 꽃만 있었죠. 여기는 꽃 아래 삶이 있었어요. 장을 보러 가는 할머니도, 뛰어노는 아이도, 치킨을 뜯는 가족도, 돗자리 위에서 낮잠을 자는 청년도 전부 그 꽃 아래 있었습니다. 반박 기사 초안을 열었어요. 두 번째 단락이 비어 있었습니다. 쓰려고 했던 내용, 그러니까 화려한 영상 뒤에 감춰진 현실이라는 단락을 써야 하는데 쓸 말이 없었어요. 감춰진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닫고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꽃잎 하나가 내 무릎 위에 내려앉았어요. 이번엔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서울 취재를 마치고 진해로 내려가기로 한 건 사실 반쯤 오기였어요. 여의도에서 체크리스트를 덮은 이후로 저는 좀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뭔가 찜찜한 거예요. 반박 기사를 쓰러 왔는데 이틀째 반박할 거리가 안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대도시니까 인프라가 좋은 거겠지. 지방 소도시 축제는 다를 거야. 거기서 찾으면 되는 거야. 진해 군항제라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지방 벚꽃 축제 정도면 과장이 더 심하겠지. 저는 그쪽으로 표를 끊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저는 노트북을 열어뒀어요. 반박 기사 초안을 손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잘 안 됐습니다. 첫 단락은 썼어요. 석촌호수 영상이 조명과 보정의 산물이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뒷받침할 근거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직접 보고 난 뒤로요. 두 번째 단락은 무질서와 비위생이었는데 여의도에서 그것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위해 진해에 가는 거였어요. 지방 축제의 초라한 현실. 저는 그게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원역에 내려서 진해 방향버스로 갈아탔어요. 버스가 진해 시내로 접어드는데 저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도시가 없었습니다. 꽃만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로 도시의 윤곽이 안 보였어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안 보이고 길이 있는데 길이 안 보였습니다. 전부 흰색과 분홍색으로 덮여 있었어요. 가로수가 벚꽃인 건 서울에서도 봤는데 진해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로수만이 아니었어요. 골목 안쪽도 언덕 위도 주택 담벼락 틈새도 멀리 보이는 산 중턱까지 전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버스가 달리는 동안 창밖이 계속 그 모습이었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첫 발을 땅에 딛는 순간 꽃잎이 바람을 타고 날아와 얼굴에 닿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머리 위로 벚꽃 가지가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이는 틈보다 꽃이 차지한 공간이 더 많았어요. 저는 한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잠깐 멈췄어요. 36만 그루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숫자예요. 진해 시내 가로수, 공원, 언덕, 해군기지 담벼락까지 합쳐서 36만 그루의 왕벚나무가 이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처음으로 실감이 났어요. 숫자로 볼 때는 그냥 숫자였는데 직접 그 안에 서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건 꽃이 많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꽃으로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걸으면서 취재 노트를 꺼내려다가 그냥 가방에 넣어뒀어요. 일단 걸었습니다. 여좌천이라는 곳으로 향했는데 하천 양옆으로 벚나무가 늘어선 1.5km 구간이었어요. 그 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발이 느려졌습니다. 양옆에서 가지가 하천 위로 뻗어나와 서로 맞닿아 있었어요. 그 아래로 물이 흐르고 물 위로 꽃잎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아무도 빠르게 걷지 않았습니다. 이 길에서 빠르게 걷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처럼 느껴졌죠. 저는 한참을 걷다가 다리 위에 멈춰 섰어요.
하천 위로 꽃잎이 흩날리는 걸 내려다봤습니다. 꽃잎이 물 위에 내려앉아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분홍색 꽃잎이 물결을 따라 천천히 떠내려가는 장면을 저는 꽤 오랫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취재 중이라는 사실을 잠깐 잊었어요. 정신을 차린 건 군악대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멀리서 북소리와 트럼펫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리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중얼로터리 방향이었어요. 가까이 가니까 거리 한복판에 사람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해군 군악대가 행진하고 있었어요. 흰 제복을 입은 의장대가 절도 있는 걸음으로 벚꽃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꽃잎이 흩날리고 바닥에는 이미 떨어진 꽃잎이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그 위를 군악대가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 앞에서 카메라를 들었다가 내렸어요.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렸습니다. 어떻게 찍어야 이 장면이 제대로 담기는지 몰랐거든요. 벚꽃과 군복과 행진과 음악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 조합을 유럽 어느 도시에서 봤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 번도 없다고 해야 했어요. 교토에서도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추모 행사가 함께 열린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진해 군항제는 단순한 벚꽃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해군 도시 진해에서 이충무공을 추모하는 행사가 시작이었고 벚꽃 시즌과 맞물려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군사관학교가 군항제 기간에 일반에 개방되고 세계 각국의 군악이 장대가 이 벚꽃 길 위에서 행진을 합니다. 200만 명 이상이 찾는다고 했어요. 지방 소도시 축제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건 규모부터 제가 아는 어떤 축제와도 달랐습니다. 저는 로터리 옆 계단에 잠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어서 기사 초안 세 번째 단락을 봤습니다. 지방 축제의 초라한 현실이라고 적어둔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뭘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단락은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을 바꿔야 했어요. 세 번째였죠. 처음 베를린에서 정해뒀던 제목, 공항버스 안에서 바꾼 제목, 여의도에서 또 바꾼 제목. 이제 세 번째로 지웠습니다. 꽃잎이 노트북 자판 위로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걸 보다가 노트북을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진해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숙소 창문을 열면 벚꽃이 보였습니다. 밤이 되니까 가로등 불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어요. 저는 한동안 그걸 보다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잠이 잘 안 왔어요. 사흘째 반박 기사 초안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널리스트로 20년을 살면서 취재를 나갔다가 이렇게 빈손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노트북을 열었는데 기사 초안 대신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진해 벚꽃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일본 문화를 취재하면서 벚꽃 원산지에 대해 깊이 파고든 적은 없었거든요. 당연히 일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검색을 하다 보니 눈에 걸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왕벚나무 자생지.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더 들여다봤어요. 마침 카페 주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이 혼자 진해까지 왔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어설픈 영어로 여기 처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기자라고 벚꽃 취재를 왔다고 했어요. 그러자 카페 주인이 잠깐 기다리라더니 전화를 했습니다. 15분쯤 지나서 머리가 하얀 노인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카페 주인 소개로 알고 보니 진해에서 수십 년 동안 벚나무를 연구해온 식물학 교수였습니다. 영어가 되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은 따뜻한 분이었어요. 제가 일본 문화 전문 기자라고 소개하니까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오신 게 아주 잘 오신 겁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들었어요. 교수님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였는데 내용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어요. 벚꽃 하면 일본을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미 문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일본이 벚꽃을 관광 자원으로 먼저 키웠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벚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십니까?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일본 아닙니까? 교수님이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왕벚나무의 자생지는 제주도입니다. 한국 땅입니다. 저는 펜을 들고 있다가 멈췄어요.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왕벚나무의 원산지가 일본이라는 게 통설이었다고 해요. 일본의 소메이요 시노가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1962년에 한국 식물학자 두 분이
제주도 한라산 자락에서 왕벚나무가 자생하고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자생이에요. 누가 심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땅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죠. 이후 연구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왕벚나무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뭔가 적으려다가 그냥 손을 내렸어요. 교수님이 잠깐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밌는 역사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진해에 일본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거리에 벚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일본의 꽃을 왜 우리 거리에 심었냐고 직접 도끼를 들고 나와서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62년에 이게 일본 품종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온 우리 나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베어내다가 살리기 운동으로 돌아섰죠. 오해로 베어냈다가 진실을 알고 다시 살린 나무입니다. 교수님이 저를 보시면서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기자님이 지금 하시는 일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벚꽃 취재를 하면서 한 번도 원산지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전제 위에서 모든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그 전제 자체가 틀려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세계의 벚꽃 문화를 알린 건 맞습니다. 하나미는 일본의 전통이고 소메이 요시노는 일본이 키워낸 품종이에요. 그 공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동안 그 다른 문제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여자천 쪽에서 꽃이 피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카페 유리창에 잠깐 붙었다가 떨어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꽃이 지금 어느 나라 꽃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걸까?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카페를 나왔어요. 거리로 나서니 사람들이 벚꽃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까 보던 것과 같은 풍경인데 다르게 보였어요. 이 나무들이 제주도에서 왔다는 걸 알고 나니까요. 진해 사람들이 오해로 베어냈다가 진실을 알고 다시 살린 나무들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요. 꽃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볍게 흩날리는 것 같은데 이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그런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였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반박 기사 초안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저는 한참 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파일을 닫았어요. 삭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닫았습니다. 아직 뭘 써야 할지 정확히 모르겠으니까요. 다만 이 초안은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기자님이 지금 하시는 일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해로 한국에 왔습니다. 조작이라고 생각하고 반박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어쩌면 저도 그 나무들처럼 틀린 전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진실 앞에 서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어내다가 살리기 운동으로 돌아선 사람들처럼 저도 지금 어느 방향으로 돌아서야 할지 그 경계 어딘가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벚꽃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번엔 취재 노트를 꺼내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날 오후, 저는 딱히 갈 데가 없었어요. 진해에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반박 기사 초안이 있는 파일을 열 엄두가 안 났어요. 교수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숙소에 짐을 던져놓고 밖으로 나왔는데 발이 자연스럽게 석촌호수 쪽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호수 주변에 사람이 많았어요. 평일 오후였는데도 돗자리가 빼곡했습니다. 벚꽃은 절정이었어요. 호수를 따라 늘어선 나무들이 전부 만개해서 물 위로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무더기로 날렸어요. 호수 수면 위로 꽃잎이 떠다니고 사람들 머리 위로 꽃비가 쏟아지고 공기 중에 꽃잎이 가득했습니다. 낮인데도 비현실적으로 예뻤어요. 저는 베를린 편집실에서 봤던 야간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밤에 조명까지 켜지면 그 영상처럼 보이겠구나.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조작이나 보정이 아니라 그냥 저게 실제 모습이겠구나 하고요. 빈자리를 찾아 호수 쪽 벤치에 앉았어요. 멍하니 물을 보고 있었는데 옆 돗자리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내 식구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딸, 그리고 그보다 어린 아들.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더니 아버지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뭔가를 주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배달 오토바이가 호수 옆 통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가족 돗자리 앞에 딱 멈추더니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치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가 웃으면서 상자를 열었죠.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벚꽃이 머리 위로 흩날리는 호숫가 돗자리에서 막 배달된 뜨거운 치킨이 나왔어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박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어머니가 잠깐 망설이더니 제 쪽으로 치킨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핸드폰 구글 번역 화면을 같이 내밀면서요.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저는 사양하려다가 그냥 받았어요. 어색하게 돗자리 한쪽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외국인이 옆에 앉은 게 신기한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캔맥주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또 구글 번역이었어요. 한국 맥주예요. 맛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받았어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했어요. 진짜로 바삭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했는데 이게 방금 배달됐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독일에서 배달 음식은 대체로 식거나 눅눅해진 채로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호수 옆 돗자리까지 뜨겁게 왔어요. 저는 두 번째 조각을 집으면서 아버지한테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쪽 돗자리에는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 옆에는 족발이었고 조금 더 가니까 떡볶이 냄새가 났습니다.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선 돗자리마다 배달 음식이 하나씩 올려져 있었어요. 꽃 구경을 하면서 동시에 뜨거운 음식을 먹고 싶으면 앱을 열어서 지금 앉아있는 위치로 주문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공원 통로를 따라 들어와서 돗자리까지 찾아왔어요. 이게 가능한 인프라가 이 나라에는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독일에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일단 공원에서 배달이 안 돼요. 주소가 없으니까요. 설령 된다고 해도 오는 동안 식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옆 사람이 치킨을 권하는 일도 잘 없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오늘은 이쪽이 훨씬 좋게 느껴졌어요. 딸아이가 꽃잎을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치킨 소스를 팔에 묻혔습니다. 어머니가 웃으면서 닦아줬어요. 아버지는 맥주를 마시면서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이미 치킨 한 마리를 반쯤 해치웠고요. 저는 그 옆에 어색하게 앉아서 맥주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구글 번역이 중간중간 오갔지만 대화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냥 같이 앉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어요. 유럽에서 봄 축제를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맥주 축제, 꽃 축제, 음악 축제.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같이 밥을 먹는 느낌. 꽃잎이 음식 위로 날아드는 걸 같이 웃으면서 털어내는 느낌. 이게 한국말로 정이라는 건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누군가 그 단어를 가르쳐 줬을 때 그날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가족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가 또 구글 번역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에요. 한국 좋죠?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말이 없었어요. 호수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꽃잎이 물 위에 떨어지면서 동심원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를 정리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봐온 것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줄을 섰습니다. 공항버스 창밖의 가로수, 아파트 단지 벚꽃 터널, 체크리스트를 덮게 만든 여의도의 인파, 36만 그루가 도시를 덮은 진해, 오해로 베었다가 살린 나무들의 역사, 그리고 방금 치킨 한 조각을 내밀던 어머니의 손. 이것들을 어떻게 반박하는 기사를 쓰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호수 벤치에 다시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반박 기사 파일이 아니라 새 문서를 열었어요.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아직 제목은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느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생각보다 잘 움직였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노을빛을 받아 분홍색에서 주황색으로 물들었어요. 저는 그 색이 바뀌는 걸 한참 보다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 좀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간에 조명이 켜지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직접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도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돗자리를 접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밤 조명이 켜지면 어떤 모습인지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베를린 편집실에서 처음 봤던 그 영상, 조작이라고 웃어넘겼던 그 장면을 이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두워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어요. 하늘이 남색으로 바뀌면서 호수 주변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낮에 보던 벚꽃과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조명이 아래에서 나무를 비추는데 꽃이 피 빛을 받아서 안쪽부터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낮에는 분홍색이었던 꽃이 밤에는 흰색에 가까운 빛으로 빛났어요. 그 빛이 호수 수면에 반사되면서 물 위에도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을 다물었어요. 베를린 편집실에서 봤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조명발이라고 했죠. 보정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게 그 영상 그대로였어요. 아무것도 보정된 게 없었습니다. 그냥 조명이 켜진 석촌호수의 실제 모습이 그랬어요. 댓글창에서 세트장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실제인데 실제처럼 안 보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오래 붙잡아둔 건 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오히려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낮에 돗자리를 접고 갔던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졌습니다. 퇴근을 하고 나온 것 같은 직장인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벚꽃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아이와 노인이 호숫가를 걷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잠깐 멍했습니다. 베를린이 떠올랐어요. 밤 10시에 베를린 공원. 저도 베를린에서 20년을 살았는데 그 시간에 공원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는 없습니다.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런던 밤거리를 혼자 걷는 건 어지간한 용기가 있어야 해요. 도쿄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이렇게 자정 가까이까지 온 가족이 공원을 산책하는 문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은 밤 11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를 걷고 있었어요.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안이 좋아서 밤에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밤에 나오는 게 당연한 문화이기 때문에 치안이 이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얘기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이 밤 11시에 아이 손을 잡고 호숫가를 걸으면서 아무런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평일 밤이었는데도요.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호수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어요. 저널리스트의 눈으로요. 경찰이 많은가? 많지 않았습니다. 군데군데 보이긴 했지만 삼엄한 느낌은 없었어요. 통제가 심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한 걸까? 걸으면서 생각했는데 답이 잘 안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있는데 불쾌한 장면이 없었습니다. 고성이 없고 싸움이 없고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이 없었어요. 쓰레기가 바닥에 나뒹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뛰어도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피했고 사진을 찍으려고 멈추면 뒷사람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게 통제로 만들어지는 질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저는 호수 한쪽 난간에 기대서서 물 위에 반사된 벚꽃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면 수면이 흔들리면서 꽃 그림자가 출렁였어요. 멀리서 누군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서는 아이가 꽃잎을 잡으려다 놓치는 소리가 났어요. 작은 탄식과 함께요.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9살에 처음 교토 철학의 길을 걸었을 때요. 그때 느꼈던 감동이 20년 동안 저를 일본 문화 저널리스트로 살게 만들었어요. 벚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정이 가까운 서울 석촌호수에서 저는 그때와 비슷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감동은 아니었어요. 결이 달랐습니다. 교토의 감동은 꽃 자체였어요. 아름다운 풍경 앞에 서 있는 감동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감동은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아이와 노인이 함께 꽃 아래를 걷는 풍경.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에게 치킨을 내미는 손, 오해로 베었다가 진실을 알고 살린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핸드폰을 꺼내 베를린 편집실에서 봤던 영상을 다시 틀었어요. 깜깜한 밤, 분홍빛으로 가득 찬 호수, 수만 명의 사람들. 그때 코웃음을 쳤던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눈앞을 봤어요. 영상과 똑같았습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난간에서 등을 떼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반박 기사 초안 파일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닫았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요. 지금까지는 닫았다가도 다시 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자정이 가까운 석촌호수 난간 앞에서 그 파일을 진짜로 닫았어요. 대신 뭔가 다른 걸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뭔지는 몰랐어요. 다만 내일 아침 노트북을 열면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수를 빠져나오는데 꽃이 피 바람을 타고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이번에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시차 때문인지 아니면 할 말이 생긴 사람 특유의 설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알람도 없이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저는 바로 노트북을 열었어요. 커피도 안 마시고요. 20년 기자 생활에서 커피보다 노트북을 먼저 열어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그랬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어요. 반박 기사 파일은 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석촌호수 난간에서 그 파일을 닫을 때 다시는 안 열 거라는 걸 알았어요. 대신 새 문서 첫 줄에 커서를 올려놓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뭐부터 써야 할까? 경주대릉원 돌담길에서 새벽 5시부터 나와 빛을 기다리던 할아버지들부터 쓸까? 여의도에서 체크리스트를 덮었던 순간부터 쓸까? 진해 여좌천에서 꽃이 피 물 위로 떨어지는 걸 한참 보던 그 순간부터 쓸까? 결국 베를린 편집실 밤 야근 장면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멈추질 않았습니다. 20년 경력 기자가 한국에 반박 기사를 쓰러 왔다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순서대로 썼어요. 코웃음 치던 것도 썼고, 공항버스 창밖에서 처음 멈칫했던 것도 썼고, 체크리스트를 세우고 여의도에 갔다가 칸을 채우지 못했던 것도 썼습니다. 진해에서 36만 그루 앞에 말문이 막혔던 것도, 교수님 앞에서 펜이 멈췄던 것도, 치킨 한 조각을 받아들고, 어색하게 돗자리에 앉았던 것도, 자정 가까운 석촌호수에서 아이와 노인이 함께 걷는 걸 보고, 오래 서 있었던 것도 전부 썼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마지막 단락을 쓸 차례였습니다. 저는 잠깐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어요. 숙소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어제까지 분홍색이던 골목이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벚꽃이 지기 시작한 자리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골목 안쪽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저 자리는 분홍색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보다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마지막 단락을 썼습니다. 한국의 봄은 끝나지 않습니다. 벚꽃이 지는 자리에 개나리가 피고 개나리가 지는 자리에 철쭉이 옵니다. 제주도에서 시작된 봄이 부산을 거쳐 경주를 지나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에서 강원도로 넘어갑니다. 타이밍만 맞추면 이 나라에서는 봄을 2번, 3번 볼 수 있어요. 한국의 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나라 사람들처럼요. 한 번 보여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것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벚꽃의 원조가 어느 나라인지는 식물학자들이 계속 연구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벚꽃을 가장 잘 즐기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한국에 배워야 합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편집장에게 메일을 열었어요.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제목란에 잠깐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쓸까? 처음 베를린에서 정해뒀던 제목, 공항버스에서 바꾼 제목, 여의도에서 바꾼 제목, 진해에서 3번째로 지운 제목, 이번이 4번째였습니다. 저는 제목란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커피를 내려 한 모금 마셨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침 커피였습니다. 창밖 골목의 개나리가 또 바람에 흔들렸어요. 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으로 가는 표를 끊어뒀거든요. 그런데 짐을 싸면서 계속 창밖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란 개나리 너머로 멀리 산 쪽이 보였는데 거기도 뭔가 색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철쭉이 피기 시작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캐리어 지퍼를 잠그다가 잠깐 멈췄어요. 핸드폰을 꺼내 기차 시간표를 열었습니다. 표를 취소할까
잠깐 고민했어요. 사흘만 더 있으면 철쭉을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편집장한테 이미 원고를 보냈고 베를린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다음에 오면 되지 생각하면서요. 다음에 저는 그 단어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오게 될 거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거였어요. 반박 기사를 쓰러 왔다가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스로도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식 웃으면서 캐리어를 끌고 숙소를 나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어요.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골목마다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었어요. 벚꽃이 지고 있는 나무도 있었는데 그 나무 아래 바닥이 온통 분홍색 꽃잎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꽃이 위로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게 특별한 풍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출근하고 장을 보고 아이를 데려다주는 아침이었어요. 꽃이 위에서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반대 차선을 봤어요. 공항에서 서울 방향으로 들어오는 공항버스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버스 안 사람들 얼굴이 보였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사람,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은 사람. 봄을 보러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버스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열흘 전 제가 저 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반박 기사 초안을 머릿속에서 완성해두고 교토 사진을 꺼내보면서 한국 벚꽃이 얼마나 못 미치는지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죠. 저 버스 안에서 저는 어떤 표정이었을까? 아마 팔짱을 끼고 창밖을 보고 있었겠죠. 냉소적인 표정으로요.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켰어요. 한국 노래였는데 밝고 경쾌한 곡이었습니다. 저는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멜로디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가로수가 계속 흘러갔습니다. 벚꽃이 지고 있는 나무들이었어요. 꽃잎이 바람을 타고 날렸습니다. 고속도로 위로 꽃잎이 흩날리는 게 보였어요. 인천공항 출국장에 들어서면서 저는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입국장 방향이었어요. 막 도착한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설레는 얼굴들이었어요. 봄을 따라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면서 저는 열흘 전 제 얼굴을 생각했어요. 저도 설레는 얼굴이었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반박하러 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설레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오면 철쭉을 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제주에서 강원도까지 봄을 따라 올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어쩌면 진해 교수님을 다시 만나서 제주도 왕벚나무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편집장한테 문자가 왔어요. 원고 잘 받았어. 제목이 마음에 드는데 이번 기사 좋을 것 같아. 저는 피식 웃었어요. 좋을 것 같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20년 기자 생활에서 이렇게 완전히 틀린 예상을 하고 취재를 나갔다가 돌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창피하지가 않았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기사를 썼는데 오히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기사를 쓴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가 자리였는데 고도가 올라가면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벚꽃이 지고 있는 나무들이 보였어요. 개나리가 노랗게 올라오고 있는 골목들도 보였습니다. 멀리 산 쪽으로는 분홍빛보다 더 진한 색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철쭉이었습니다. 한국의 봄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창밖으로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까지요.